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그 뒷얘기까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미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오늘 연합훈련을 또 하기도 했는데 사실 북한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자신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화성 17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쉽사리 보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성공했다는 자신감이죠. 네. 그동안은 사실 이 화성 17형 이번에 쏜 미사일을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화성 17형을 한 5번 쐈는데 네. 오늘 포함해서 대부분 다 실패했죠. 특히 3월 16일 날 쐈던 건 발사하자마자 거의 뭐 한 20km 정도 상공에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쐈던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한 1,900km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정말 뭐 2단 로켓까지 분리에 성공하고 2단 로켓이 분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계속 가속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로켓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일본에서도 사실 이 북한이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일본 측에서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이번 이 미사일 발사는 성공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내디디겠다라는 일종의 선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도 어제 있었던 ICBM 발사가 성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일각에서는 대기권 재진입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성공이라고 말하기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 로켓 분리, 단 분리 그리고 그 페어링을 분리한 상태에서 계속 점화가 유지가 되어서 파워가 소실되지 않았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이제 성공에 가깝다. 그러나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그 지금처럼 아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쏘아 올린다기보다는 진짜로 실사격 할 때는 한 45도 각도 정도로 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스듬한 각도로 대기권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마찰열이 훨씬 더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수제비 하듯이 물에 그 조약돌을 던지면 퉁퉁 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사격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늘 또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 한반도에 재전개했고요. 또 한미 연합 공중훈련 이렇게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응에 대해서는 그럼 적절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런 B-1B 폭격기가 들어와서 동해에서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죠. 그리고 미 공군의 F-16 이렇게 지금 합동 비행을 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의지의 표현은 표현인데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때 저 퍼포먼스가 또 훈련이 두려운 것인데 그냥 저러고 만다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누가 저걸 두려워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저 행위에 대해서 야 여차하면 미국이 때리겠네? 라는 생각을 앵커님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동안의 이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저러고 말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B-1B 폭격기 그리고 F-35 또 F-16 이 세 자산의 합동 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B-1B는 여기에 제즘 ER이라고 하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 24발을 장착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대가 왔으니까 48발이죠. 네. 48발이면 북한의 주요 레이더 기준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미 공군 F-16이 4대가 들어왔죠. 이 4대가 저 편대들을 저 무리들을 다 지켜주는 그런 제공 전투를 하게 될 겁니다. 한국 공군의 F-35는 이 상태에서 평양이나 뭔가 김정은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벙커버스터라든지 이런 강력한 폭탄을 내리꽂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또 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GBU-12라는 폭탄을 레이저 유도 폭탄을 쏘면서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런 능력을 가진 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북한이 위협을 느끼겠다 안 느끼겠다는데 저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북한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동안 우리가 2017년 화염과 분노 시기에 레드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그때 기억나시죠? 레드라인은 뭐냐?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핵으로 때릴 수 있는 확고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미국이 판단할 때 이건 이제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선을 넘었으니까 그러면 응징, 보복, 선제 타격, 예방적 선제 타격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화성 17형 누가 봐도 지금 성공한 것인데 핵탄두는 가지고 있어요. 또 그 핵탄두를 미국으로 실어 보낼 수 있는 수단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걸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이제 북한이 위협을 느낀다 안 느낀다가 좌우가 되는데 이게 워낙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선언하면 이제 전쟁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과연 미국이 또 우리 한국이 결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네, 조금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좀 시사해주고 계시는데 북한이 이번 ICBM 발사 때 좀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최근 발사와는 다르게 대대적으로 자신들이 화성 17형을 발사했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화성 17형이라는 게 그 이전과 뭐가 다른지 이 부분을 좀 짚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성 17형은 지금 뭐 오늘 사진도 보였지만 일단 두꺼워요. 두껍고 두꺼운데 탄두 부분이 조금 뭉툭합니다. 그 말은 탄두에 뭔가가 많이 실려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5형은 그 미사일이 좀 가냘픕니다. 상대적으로. 그 말은 탄두에 이 탄두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화성 17형은 워낙 지름이 굵고 탄두가 뭉퉁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 여러 탄두가 들어있다. 그걸 이제 마늘 따자 써서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이 다탄두 미사일도 여러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은 그냥 상공에서 쪼개져서 불특정한 여러 곳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요격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초기 단계의 다탄두고 두 번째는 쪼개져서 여러 발로 쪼개지는데 그게 목표한 지점, 예를 들어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여러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고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는 들어가면서 원하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회피 기동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은 다탄도 미사일이 쪼개져서 여러 곳으로 나누어 들어가는 테스트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 미사일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불특정한 곳으로 쪼개져서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최소 3발에서 많으면 5발까지로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네. 지금 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10발에서 12발까지 쪼개지는 이런 다탄도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 3발에서 5발.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것이죠. 네, 그런 기존의 미사일하고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다탄도 미사일.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좀 자신감을 보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입장을 발표를 할 때 미사일 발사대 참관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딸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뭐 그 이전에 북한 축하 공연 당시에 나타난 소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사진을 딱 보니까 김 원장 많이 닮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90% 이상 똑같다라고 판단해도 될 정도로 정말 닮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는데 2013년에 미국의 그 농구 스타죠 데니스 로드맨이 평양에 가서 돌아와서 했던 인터뷰 중에서 딸을 네. 봤다. 김주혜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굉장히 예뻐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연령을 봤을 때 네. 저 오늘 같이 나온 딸로 보이는 저 소녀가 두 번째 딸인 그 둘째 자녀인 김주혜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둘째 딸인 김주혜 양.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뭐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사이에 자녀가 3명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상에 보면은 2010년, 13년, 17년에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둘째 딸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일단 그 굉장히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랑 달라요. 아버지나 네.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김정일은 자식들을 숨겼죠. 예. 그리고 경쟁 구도를 또 유도를 했었고 특히 김정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숨겼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공식 행사에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오고 했지만 지금 아들 데리고 안 나왔어요. 네. 2010년생, 13년생, 17년생이 있는데 10년생을 아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이제 사춘기에 들어간 그런 청소년이 되겠죠. 아마 그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아들은 지금 뭔가 좀 그래도 보호를 좀 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좀 다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둘째 자녀인 딸로 보면 첫 딸이죠. 그리고 네. 이제 17년생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리죠. 이런 사실 저 미사일 발사하는데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소음이 큰데 그런 너무 어린 그 자녀는 놔두고 또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아들은 또 여전히 숨겨두고 그래서 둘째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이 부녀가 미사일 발사대 근처에서 막 참관을 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포착해서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이제 미사일이 그 보관장에서 출발하는 모습에서부터 네. 그리고 그 발사대까지 가서 발사 장소까지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뭔가 이 현장 간부들에게 덕담을 주고받는 그 모습에도 딸을 옆으로 보이면서 지금 이제 미사일 속에서 기립했지 않습니까? 네. 기립한 저 상황까지 딸하고 지금 같이 보여주는데 저는 그 뭐 사실은 뭐 철저하게 계산된 설정샷이다. 아, 네. 좀 단순히 계산된 설정샷이죠. 선전선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뭔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인가. 지금 저렇게 딸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전선동부에서 이번에 뭔가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키는 소재로서 딸을 선택을 한 것 같고 그게 김정은의 재가를 획득을 한 것 같고 그러면서 김정은은 나도 가족과 우리 그 서양의 그 선진 사회는 가족 중심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나도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패밀리 중심의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는 이 미사일에 내 가족도 걸었다. 라고 지금 부인과 딸을 같이 데리고 나왔으니까 지금 뭐 우리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공화국을 압살하는 책동을 미제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난 내 가족도 걸었다. 그러니까 우리 2,500만 인민들 다 같이 걸고 따라와라. 이런 이미지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 담긴 사진이다라는 분석이신데 그렇다면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왔는데 지금 딱 이렇게 공개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이. 시점이 사실은 뭐 이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도 하고 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한미연합 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했죠. 그리고 그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마치자마자 우리 네. 국내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일본하고 지금 킨소드 훈련이라고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무려 9일간 굉장히 큰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킨소드 훈련은 우리 비질런트 스톰은 공군 훈련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육해공 합동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상황 그리고 G20이나 아세안에서 북한 문제가 다루어졌고 여기에서 한미일 정상이 확장 억제라는 게 미국이 동맹국을 대신해서 핵을 대신 사용해주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B1B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저 북한이 저 화성 17형을 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B1B 폭격기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월 15일 야간에 일본 혼슈 북부의 미자와 공군기지라고 주일 미군 공군기지가 있어요. 그 공군기지는 주로 임무가 뭐냐면은 북한 동부 지역, 동북부 지역의 지대공 미사일이나 전략 시설을 타격하는 임무입니다. 여기에 B1B 폭격기가 가서 신속하게 현장에서 연료 보급을 다시 받고 거기에 있는 자산들하고 떠서 야간에 폭격을 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그 기지의 임무 자체가 북한 동부 지역을 폭격하는 임무인데 B1B 폭격기까지 같이 와서 야간에 폭격하는 임무를 했다. 북한 때리는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ICBM을 쐈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한국에서 또 비질런트 스톰 훈련했죠. 그래서 이런 군사적 상황에 대한 반탄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 그리고 이제 확장 억제. 우리는 확장 억제해서 미국이 대신 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도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확장 억제란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걸 거냐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선 배경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김 위원장이 이번에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선후 관계가 바뀐 적반하장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니까 네. 국제 제재를 받는 것이고 핵 개발 안 하면 국제 제재 안 한다라고 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 개발을 계속 이어가니까 국제 제재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또 핵을 가지고 전 세계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여러 나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적성 국가인 러시아, 중국 이라 하더라도 미국을 향해서 또는 그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자초한 어떤 국제 정세 그리고 고립인데 그것을 마치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서 우리는 핵 개발했다라고 하는 선후 관계가 바뀐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참 이렇게 긴장 관계가 고조되다 보니 국제사회 대응에 대해서도 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앞서 어제 발사한 ICBM이 성공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좀 경지에 올랐다면 미국의 대응도 또 다른 차원이 돼야 한다는 전망도 있고요. 또 동시에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부분, 앞서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는 입장 정도만 밝혔는데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미중 정상회담도 했죠. 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책임감 좀 가져라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이야기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북한 편 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북한은 여기에 이제 완전히 힘을 받은 것이고,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뭔가 이 해결할 수 있는 협상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냐. 왜? 중국이 우리나라 신경 쓰지 않겠다. 즉 북한의 저 행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미 대통령과 바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외교적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미국이 이거는 레드라인을 밟았다, 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레드라인 넘었으니까 미국 시민과 미국 국민과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군사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북한은 전향적으로 다시 나와라라는 최후 통첩의 단계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뭐 전략자산 또 항공모함 사실 뭐 비용만 많이 들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항공모함으로 이번에 온 B1B로 정말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강력한 무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오늘 밤이라도라는 의지가 또는 그 분위기가 의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또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개선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중국 역시 뭐 뒤에서 북한을 좀 회유할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고요. 작년에 북한이 천명을 했어요. 중국과 북한은 순망치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북한이 미사일을 배치를 한 것을 휴전선 접경 지역의 전술벨트, 그리고 평양 이 북한으로 치면 중부 지역의 작전벨트, 그리고 이 자강도, 양강도 이 후방 지역의 전략벨트 이래가지고 가까운 지역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걸 작년에 이제는 이걸 다 무시하고 동서로 나누겠다. 그래서 이거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북한이 하겠다라고 작년에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 북한은 군사적으로 거의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중국이 나서준다. 이건 상당히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북한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그 시점이나 강도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는지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 네. 핵실험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네. 핵실험을 했을 때 그 핵실험의 어떤 그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핵을 뉴욕에 워싱턴 DC에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나서 핵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사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화성 17형 실패했죠. 네. 그래서 화성 17형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핵실험을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공했습니다. 물론 정상 발사하는 과정을 아직 안 보여줬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저 정도면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는 그래도 완전히 완벽한 걸 보여주자라고 판단되면 이 화성 17형을 일본 상공을 관통해서 태평양상으로 떨어지는 모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상 발사하는 실거리 사격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도발 하나. 그리고 그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핵실험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그 핵실험도 이제 완전히 강력한 위력의 수소폭탄급의 전략 핵 그리고 언제든지 미국의 핀포인트 타격해서 부수 피해는 줄이고 아주 그 핵심 시설만 공격할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 네. 이런 두 종류의 핵실험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네. 거의 성공에 준하다고 평가되는 화성 17형 발사 이를 두고 국제사회의 긴장은 더 커져가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